이제 주담대 현황을 좀 봐야 되겠죠. 주담대가 지금 6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가계대출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2월에 뭘 풀었어요? 특례를 풀었죠. 그러면서 대출 이자를 계속 억지로 낮추니까 5월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요때 대출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것저것 다 풀면서 뭐 7월쯤에는 뭐 50년 주담대도 풀고 이런 식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도록 유도했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문제는 가계대출 잔액은 이렇게 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담대가 6조 1천억가량 증가했다. 즉 다른 데서는 빠졌어요. 6조 1천억 주담대 증가했는데 4조 9천억 늘어났다는 소리는 1조 2천억 정도가 다른 대출에서 갚아서 생겨난 현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올해 6월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주담대 증가량을 보였다. 그래서 2009년 이후 2009년이면 언제였어요? 2009년 9월이면은 데드캣 바운스 날 때였죠. MB정부에서 이것저것 많이 풀어주면서 데드캣 바운스 나고 그 다음으로 큰 수치다. 즉 이런 식으로 한번 폭발해서 뽑아 먹으면 수요를 다 미리 끌어다 쓰기 때문에 금방 다시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얼마 전에 가상금리 올라간다는 말씀 드렸었죠. 이제 곧 끝나죠.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끝날 데드캣 바운스는 끝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막아서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 지금 혼합형 금리 그리고 신자net 코피스 변동 금리를 가상금리 붙여서 인상을 하고 우리은행 역시도 주담대 금리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가상금리 붙여서 올리고 있고 신한이나 농협도 지금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50년 주담대 지금 40년 DSR에 걸렸죠. 여기에 이제 나이 제한까지 34세 이하로 제한을 할 것이다. 사실 주담대가 원래 30년이었잖아요. 왜 원래 30년이었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보통 20대에 집 사기 힘드니까 돈 벌어서 한 30세쯤 집을 샀을 때 은퇴할 나이가 60세니까 이 기간 동안 30년 정도를 일하면서 갚아라. 근데 50년 주담되면은 만 34세 이하라고 하면은 34세에 받아도 84세까지예요. 은퇴하고도 일해서 갚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노후 정책이 되겠냐? 노후 정책이 안 되면 출산 정책도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몰타 같은 나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출은 해주되 은퇴할 때 거기 뭐 65세가 은퇴 나이다 라고 하면은 은퇴할 때 일시 상환하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50년 주담대가 왜 잘못된 정책이냐? 아니 재건축도 30년이면 하는데 그러면 재건축 30년이라는 소리는 건물 수명이 30년이라는 소리죠. 30년짜리 수명인 건물에 50년짜리 대출을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그거를 일단 내세웠다가 망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차 수요가 몰렸죠. 9월 27일에 일반형 특례 모금 자리론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50년 만기 주담대도 지금 DSR 40년으로 13일부터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9월 13일 이전까지 50년 주담대 막차 수요. 그 다음에 9월 27일에 특례 보금자리론 막차 수요가 몰려서 9월에 주담대가 저렇게 불어난 것이다. 근데 앞으로는 빚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왜? 대출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금리 올라감에 따라서 은행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붙인다. 근데 과거에는 정부가 가상금리를 못 붙이게 막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상금리를 붙여도 아무런 말이 없죠. 그거 자체가 정부도 대출이 커지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대출을 억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금리가 한 1%포인트 올라갈 것을 계산해서 현재 금리가 예를 들어 4%다 라고 하면은 5%로 금리를 계산해서 DSR을 적용을 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금 막차 수요가 몰렸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규제만 남았고 일부는 이미 규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만큼의 대출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바로 상승폭이 빠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9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상승폭이 둔화되는 이유. 9월 둘째 주가 9월 11일 기준이죠. 그리고 13일에 뭐가 들어갔다? 50년 주담대 규제가 들어가면서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넷째 주가 또 25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7일에 특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상승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상승폭이 굉장히 조금씩 축소되고 있지만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8월 말에 0.11, 0.28, 0.20이었는데 0.08, 0.11, 0.10, 0.11로 쭉쭉 빠지고 있다. 그래서 상승폭 둔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즉 고점 찍고 조만간 빠지는 분위기로 바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값만 그러냐?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죠. 역전세난이 아니라 전세난을 걱정해야 될 때다. 그런데 전세가 상승폭도 역시 빠지고 있다. 더 빠르게 빠지고 있죠. 자, 보시면은 매매가 0.02%포인트 전국 빠졌고요. 특히 거품 많은 서울 같은 경우는 0.03%포인트 빠지면서 변동률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있죠. 상승률이. 그리고 전세는 더 빠르죠. 0.04%포인트. 서울은 거품이 많으니까 0.05%포인트 빠지는 등 전세가 하락도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죠? 일부 단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다 같이 담합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데 올리면 안 될 상황인데 정부에서 뭘 해줬어요? 특례 전세 대출을 해주죠. 특례 전세 반환 대출을 해줬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대출 받을 수 있네. 그러니까 높은 호가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거다.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향받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금리 누른 거. 세 번째는 갱신거래가 고가로 갱신돼가지고 이중가격이 형성된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끝물인 게 왜냐면 이제는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고 전세 매물도 아까 전세 매물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전세 매물 빠지다 멈췄어요.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전세 매물은 과거 역전세 때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역전세 없고 이제 전세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부추겼지만 역전세는 심했죠. 상반기 55%가 역전세였다. 그래서 깡통전세 역전세 비중이 언제부터 늘어났어요? 작년 8월부터. 작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되는 것 때문에 전세 대란 난다라고 많은 상승론자들이 떠들었죠. 영끌오적들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역전세난 심화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까지도 늘어나고 있어요. 깡통전세랑 역전세는. 경매 역시도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경매가 7년 만에 최대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서 전세 오른다 하니까 담합해서 부추기는데 그 전세 매물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 줄어들던 게 멈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다. 즉 경매가 늘어났다는 소리는 주담대 부담이 커가지고 경매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7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자 2016년 6월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소리는 요거로부터 한 1년쯤 전 2015년 하락장 마무리할 때쯤이었는데 요게 이제 상승장으로 막 바뀌던 시기 그러니까 거의 바닥 찍고서 이제 올라오는 시기 그때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이후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처럼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데 보통 경매가 언제 많이 나오느냐 상승장 끝 하락장 끝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저점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때 저점 나온 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이미 1년 전부터 붕괴돼가지고 경매 나오는 게 많은데 그거를 억지로 이리저리 막아봐도 역전세 막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경매 막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지금 돌려막기로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안 떨어지도록 희망 고문하는 건데 내가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는데 빚을 조금 더 길게 천천히 갚되 당장 낼 돈을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망할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일 뿐인데 그것조차도 총선까지 못 미룰 것 같다 상황 자체가 왜냐면 잘못 부추겼기 때문이죠. 근데도 이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까도 지금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또 흘려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국감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9월 가계대출 크게 감소 상저하고 경기 전망 유효 이런 이야기 하면서 9월 중
가계대출이 8월 대비 증가폭이 1조 원가량 축소됐다. 이렇게 축소가 한 2조가량 축소가 됐죠? 이거 축하할 일이에요? 아직도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지? 그러면서 기껏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빠지고 있던 가계부채를 대출 풀어가지고 늘려놓고서 이번에 다시 규제해가지고 축소됐으니까 축소됐습니다 하고 자축할 때가 아니다. 상승폭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디레버징을 시켜야 될 텐데. 또 정책 모순이 아니다. 가계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주담대 규제 완화하고 특례 보금자리로 운영한 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거다. 아니 집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약계층이에요? 그럴 거면은 아예 처음부터 50년 주담대 혹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대환대출로만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취약계층 보호라는 말이 통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신규로 집을 매입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취약계층이에요? 집 사는 사람이. 진짜 취약계층 누구예요? 진짜 취약계층은 외면받고 있죠. 진짜 취약계층은 안 도와주고 이상한 데다가 부동산 올리는 데다가 영향 만들어 놓고서 이게 정책 모순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되는 핑계가 뭐예요? 또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했는데 그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 저희 정부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때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또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이때는 뭐예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해서 억제를 했죠. 그래서 가계부채 상승폭이 줄었어요.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계부채 빠지고 있는 거를 이거저거 풀어서 늘렸죠. 그런데 정책 모순 아니고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규제했는데 가계대출 늘었으니까 부동산이 살아나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거다. 정책을 지금 시행하는 사람이 저 정도 정신머리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망조가 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부동산이 살아나서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라 부채를 늘려서 부동산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뒤 관계를 모르고 본인이 그것은 모순이다 말하고 있는 거 모순인 것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정책하고 있으면은 정신 나갔다는 소리예요. 저런 사람들한테 정책을 어떻게 맡겨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근데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그게 잘못됐는지도 모른다. 아 내가 그거 연착륙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포모 증후군이 세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라도 잘 억제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모르겠다.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앞으로 무슨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지도 모른다. 특히 저희 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도 모른다. 하늘에서 전문가들이 전혀 반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핑계만 대고 있으면서 막상 앞에서 한 거는 금융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다 누구한테 떠넘겼어요? 금감원장이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핑계 내고 있는 거고 아니까 이번에 규제를 들어간 거예요. IMF에서도 그 얘기했고 한국은행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딴소리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 뭐 정치적이라고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항상 경제는 정책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고 거기다가 지금 그래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국의 CPI가 전년보다 3.7%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넘어섰다. 자 보시면 어때요? 미국 고용지표 예상치 2배 넘어섰고 그 다음에 미국 CPI도 예상치를 넘어섰다.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상할 명분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 그 명분들만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에 채권금리가 너무 튀니까 그것에 대해서 억제되도록 발언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주담대는 지금 잔뜩 늘려놨지만 그 늘려놓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들어갔는데 대환대출은 이제 앞으로 계속 막힐 거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집 경매는 점점 더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아마 내년쯤에는 경매 대란이 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